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링은 자료가 조금 많은 챕터 중에 하나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스케줄링 자료는 좀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하시는 파트예요. 가장 쉽고, 제일 만만한 챕터가 바로 7장이죠. 7장? 뭐,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스케줄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링은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CPU 하나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하는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CPU가 이제 누구에게 CPU를 할당해서 처리해 줄 거냐, 이거를 스케줄링하는 쇼텀 스케줄링을 우리가 CPU 스케줄링이라고 얘기하죠. 자, CPU 스케줄링의 목적,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죠.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자, 프로세스의 사용률을 올리고요. 스루풋이 뭡니까? 단위 시간 동안 처리되는 프로세스의 양을 얘기해요. 완료된 프로세스의 숫자. 단위 시간 동안 처리된 프로세스의 숫자가 높아야 되겠죠. 이용률도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판스 타임. 리스판스 타임은 반응 시간이죠. 최초 응답. 그러니까 아웃풋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세스가 도착했어. 그래서 하여튼 한 번이라도 CPU를 써서 응답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로우 해야 돼요. 작을수록 좋죠. 미니멈. 네. 작을수록 좋아요. 두 개가 더 있는데 또 이 자료에는 또 없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스루풋, 턴 어라운드 타임도 있어요. 아이고, 마우스가 어디 갔냐. 자, 턴 어라운드 타임. 턴 어라운드 타임은 도착해서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프로세스가 도착해서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이니까 얘도 작을수록 좋겠죠. 얘도 작을수록 좋아요. 5가지인가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짠. 아이고, 이거 아니네. 여기 있습니다. 자, 5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됐어. 자, CPU 유틸라이제이션 올리고요. 스루풋,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타임. 이거는 특정 프로세스가 실행된 총 시간이에요. 실행된 총 시간. 미니마이즈가 좋고요. 웨이팅 타임도 미니마이즈가 좋고요. 리스파인스 타임도 미니마이즈 좋아요. 여기 3개는 작을수록 좋고 2개는 클수록 좋은 거겠죠? 요 5개가 있습니다. 여기 웨이팅 타임도 빠졌네요. 웨이팅 타임. 물론 뭐 이걸 쓰라고 나오지 않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거고요. 전통적인 스케줄링. 자, IO 스케줄링은 여기서 뭐 제외죠. 이거는 뭐 그쪽에서 IO 장치 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보는 건 요겁니다. 요거, 그죠? 쇼텀이 요 챕터의 메인이고, 자, 롱텀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집어넣을 거냐. 그래서 얘는 멀티 프로그래밍의 디그리를 올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롱텀이고, 미드텀 같은 경우는 스왑 인, 스왑 아웃. 그죠? 어떤 놈을 넣었다 뺐다 할 건지. 스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세스들이 메모리에도 존재하고요. 실행되는 애들은 메모리에 존재하죠. 그런데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근데 얘가 덩어리가 커. 근데 공간이 없어. 그러면 잘 사용하지 않는 애들을 내보냅니다. 블럭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디스크로 나가죠. 이게 스왑 아웃이에요. 그죠? 여기 미드텀이에요. 어떤 놈을 이쪽으로 내보낼 건지, 또는 디스크에 있는 애 중에 어떤 놈을 다시 메모리로 끌고 올라올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미드텀 스케줄링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new 생성이 돼서
생성이 됐는데 레디 서스펜드 이제 대기 상태 레디가 서스펜드를 뭐라 그래야 되죠? 미루는 거 연기되는 뭐 그거죠. 그렇거나 레디로 들어오거나. 자, 이게 롱텀이에요. 새로 생성된 놈들을 요걸 스케줄링 하는 게 롱텀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세 개 여기 그죠? 레디에서 러닝하는 여기가 쇼텀 스케줄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줄링은 다 여기 겁니다. 뭐 SPN이나 뭐 FCFS는 다 여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레디 상태나 러닝 상태에서 블럭돼서 넘어오는 경우 그죠? 블럭돼서 이 상태에서 블럭이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쪽이 미드텀이에요. 이쪽이 요렇게가 미드텀이 되겠네요. 어휴, 씨. 상태가 심각해졌네. 자, 여기 미드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텀은 어떤 프로세스를 허락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이 얘기고, 미드텀은 스왑 인, 스왑 아웃 할 거냐, 어떤 프로세스를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뭐 이렇게 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숏텀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요거죠, 요거. 그죠? 자, 큐잉 다이어그램.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롱텀이고요. 이쪽이 숏텀이고요. 여기가 미드텀이에요. 그러니까 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 개가 있고, 걔들이, 네, 각각을 어떻게 스케줄링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CPU의 사용률을 높이고, 그 5가지, 아까 얘기했던 5가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 이걸 스케줄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롱텀은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를 올린다. 이게 정도를 결정한다는 건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많을 경우, 예, 모든 프로세스가 대기 상태가 될 가능성이 적고 CPU 이용률은 높일 수 있다. CPU 이용률이 높아지죠. 프로세스가 확 많아지면. 그런데 CPU 이용률은 좋지만 CPU의 각 프로세스에 대한 CPU 할당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뭐 반응 시간이나 웨이팅 되게 길어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적절하게 섞을 수 있는 게 좋다. 그래서 CPU 바운드 프로세스하고 IO 바운드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그죠? CPU 바운드. 자, 미드텀 스케줄링. 미드텀 스케줄링은 뭐, 네, 아까 설명했죠. 스왑 인, 스왑 아웃 하는 것. 어떤 것들을 스와핑 할 건지를 결정한다. 어떤 프로세스를 디스크로 내보내고 어떤 프로세스 디스크에 있는 애를 들여올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미드텀이고요. 자, 이제 숏텀입니다. 숏텀은 CPU 스케줄링이라고 부르고, 그죠? 디스패치는 이제 준비 상태 프로세스 중에서 실행할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얘들을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맥 교환하고, 자, 사용자 프로그램이 사용자 모드로 전환하고, 네, 적절한 위치에서 PC를 설정한다. 프로그램 카운터를 설정한다 그 얘기예요. 자, 스케줄링 되는 시점. 클럭 인터럽트. 이거 CPU 타임이 오버됐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IO 인터럽트에 의해서 기존 프로그램이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시스템 콜에 의해서 시스템 콜이 불려질 때. 뭐 시그널 뭐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자, CPU IO 버스트 사이클. 이게 지금 CPU가 실행되죠. 자, 로드 스토어, 애드 스토어, 자, 리드 프롬 파일에서 읽어오려면 IO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IO 버스트가 되는, 여기 CPU가 실행되는 CPU 실행 시간 버스트 타임이고요. IO 버스트. 읽어왔으면 다시 CPU가 실행하고요. 라이트 하네요. 다시 IO 버스트하고, 네, 뭐 이거 반복한다 그 얘기입니다.
CPU 버스트는 입출력보다 CPU 사용하는 시간이 길 때, 그죠? 그래서 CPU 버스트라고 얘기하고요. CPU 바운드라고 얘기하고요. IO 바운드는 CPU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IO를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버스트 타임이라고 하는 거 뭐 이해하시면 되고요. CPU 버스트로 시작해서 CPU 버스트로 끝나죠. 당연하죠. CPU가 시작해서 CPU가 끝나겠죠. CPU 바운드 프로세서는 IO보다 CPU 버스트를 더 많이 갖게 된다. 당연한 얘기를 써놨네요. 자, 스케줄링의 기준은 사용자 관점에서 응답 시간이 짧아야 돼요. 응답 시간이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타임, 완료될 때까지 시간도 짧아야 되겠죠. 이 두 개는 짧아야 된다. 자, 그 다음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CPU 이용률은 높아야 되고요. 페어니스, 그 다음에 스루풋 처리율도 높아야 되죠. 얘도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웨이팅 타임은 짧아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뭐 이런 걸 넣어놨죠. 이거 어디 대학교 교수님 건데. 지금 보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우리 교수님 건데. 이걸 제가 왜 했냐면, 공용책 아까 그 영문판이 있긴 한데요. 한글로 되어 있고 보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그 스케줄링은 딱히 뭐 크게 뭐 할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non preemptive가 있고 preemptive가 있어요. 그죠? 비선점형. 현재 일 처리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우선 일을 누가 하고 있으면 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와도, 중간에 들어와도 얘를 끊지 않죠. 일단 끝날 때까지,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게 끝날 때까지, 뭐 CPU 타임이 끝나든 뭐 실행이 완전히 종료되든 뭐 이렇든 중간에 뺏지 않는 게 비선점이고, 선점은 막 일 처리하고 있는데 나보다 우선순위 높은 애가 왔어. 그러면 즉시 얘를 뺏기죠. 뺏기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가 처리한다. 이게 선점형입니다. 선점형. 근데 선점형은 스타베이션의 문제가 있죠. 기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겠죠.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은 SPN. 그죠? 그 다음에 SPN을 수정한 게 SRT예요. SPN은 비선점이고요. SRT는 선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요번에 뭐 카페들을 보면 요번 기출 문제를 이용현 선생님이 맞게 풀었냐, 뭐 송광진 선생님이 맞게 풀었냐, 뭐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논란이 있던데요. 이용현 선생님이 맞죠? 맞아요. 왜냐면 요 두 개의 차이는 선점과 비선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SRT를 보면 잔여 시간이 짧은 애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잘리지 않으면, 즉 SPN 같은 경우 중간에 잘리지 않으면 짧은 얘 끝났어. 그럼 현재 타임에 있는 애들 중에서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짧은 애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SRT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도착하면 계산을 다시 하죠. 그래서 종료까지 짧은 놈이 있으면 얘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SPN은 뺏지 않아요. 비선점이기 때문에 뺏지 않고 결국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종료까지.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 이걸 계산하는데 비선점이라는 거고, SRT는 계산하면서 선점이라는 거죠. 물론 두 개가 다 구현이 쉽지 않은 스케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계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걸 계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스케줄링 중에 하나다. 하지만 결국은
잔여 시간을 계산하는 거고, 남은 시간이 짧은 애를 쓰는데 그걸 선점으로 쓸 거냐 비선점으로 쓸 거냐가 SPN과 SRT의 차이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라운드 로빈, 제일 쉬운 게 FCFS. 그 다음에 뭐 이거는 HRR에는 저희 때는 안 했는데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공식만 알면 공식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우선순위가 있고 다단계 피드백 큐. 이거는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제일 골 때리고 제일 계산하기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이 두 개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나와요. 자, 스케줄링의 알고리즘을 비교. 네, 1, 2, 3, 4, 5 다섯 개의 프로세스가 0부터 8 타임에 들어왔고 서비스 타임은 3, 6, 4, 5, 2 이렇다 할 때, 자, FCFS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02468, 36452니까요. 자, 3 처리하고 6, 4, 5, 2 처리하고 20에 끝나네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거 이제 평균 웨이팅 타임. 아이고, 뭐야. 웨이팅 타임 이거 뭐 구하는 거 몇 개 있잖아요. 그거 구하셔야 돼요. 또 봐야 되겠네. 잠시만요. 6번에 가면 구하는 게 뭐가 있냐요. 웨이팅 타임, 프로세스별 웨이팅 타임 하고요. 평균 웨이팅 타임. 네, 이거 두 개 구하면 되겠네요. 자, 얘는 도착 시간 써볼게요. 도착 시간 0, 2, 4, 8, 뭐야? 0, 2, 4, 아유씨. 4, 6, 8. 도착 시간이죠? 그러면 웨이팅 타임을 계산해 보면, 자, 얘는 여기 들어와서 1타임 1, 얘는 4에 들어와가지고 9에 시작하니까요. 5를 기다리네요. 자, 얘는 6에 들어와가지고 6에 들어와서 13에 시작하니까요. 7을 기다리죠. 6에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기다렸어요. 얘는 8에 들어와서 18에 시작하니까 10을 기다리네요. 평균 대기 시간은 0, 1, 6, 13, 23. 23을 5로 나누니까 4.6이 되겠네요. 평균 대기 시간 4.6. 뭐 이런 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FCFS는 근데 뭐 대기 시간을 별로 계산할 게 별로 없죠. 왜냐면 한번 시작되면 중간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앞에 대기 시간만 계산하면 되죠. 앞에 대기 시간만. 그래서 얘는 뭐 non-preemptive 비선점 형식이고 종료되거나 대기 상태가 될 때까지는 쭉 실행한다. 그죠? 그 대기 상태가 된다는 건 지금 이 문제도 올해처럼 뭐 이렇게 전체 서비스가 8인데 3 실행하고 IO 있고 그 다음에 다시 5 실행한다. 이렇게 되면 뺏기는 거예요. 자, 만약 2번 프로세스가 1, 2, 3 요만큼 실행하고 IO가 왔다. 그러면 3번이 여기서 실행되겠죠. 아니, 뭐야 이것이. 3번이 여기서 이렇게 실행될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얘는 어딘가에 저기 어딘가에 붙어가지고 실행이 되겠죠. 왜? 종료하거나 대기될 때까지 실행하니까요. 그 IO가 시작되면 대기하잖아요. 얘는. 그죠? 대기 큐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디 딴 데서 있다가 끝나면 다시 레디 준비 큐로 들어가서 실행이 되니까요. 그럼 제일 끝에 그럼 얘는 요 나머지가 어디로 가요? 제일 끝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실행될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얘의 단점. 어떤 IO도 요구하지 않는 프로세스가 CPU를 독점할 수 있다.
CPU 바운드 프로세서를 선호한다. CPU 중심 애들은 좋죠. CPU를 많이 쓰는 애들이잖아요, 얘들은. 근데 IO 바운드 같은 경우는 CPU 쓰다가 IO로 넘어갔어. 다시 왔는데 프로세서 겁내 많아요. 근데 앞에 있는 애가 다 CPU야. CPU 중심이야. 그럼 한없이 막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죠.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네. 자,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는 타임 퀀텀을 줘요. CPU를 사용하는 시간을 주고 요 시간만큼만 쓰고, 네. 그러니까 FCFS하고 똑같죠. 그런데 선점형이에요. 얘는 선점형이고 그 선점을 뭘로 하냐? 타임 퀀텀이라는 걸 둬서 요 타임만큼 설정된 타임만큼만 CPU를 쓰게 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프로세스 1번은 0타임에 들어오고 얘는 2타임에 들어와요. 왜 지금 P1은 여기서 2를 썼냐? 프로세스가 하나도 없어서 교체할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2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타임 퀀텀을 나타내는 Q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CPU를 얼만큼만 쓸 수 있어요? 1만큼만 쓸 수 있어요. 1 쓰고 반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2가 2에 들어왔는데 1밖에 안 쓰죠? 1 쓰고 Q에 있는 애 중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Q에 원래 P1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 P2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 실행하다가 타임 슬라이스라고도 부르고 타임 퀀텀이라고도 부르고 하여튼 CPU를 사용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쓰고 프로세스 2가 있네. 그러면 P1을 내보내서 어디로 가요? Q의 제일 뒤로 가요. 그리고 누구에게 줘? P2에게 줍니다. P2를 그래서 1만큼 쓰고 1만큼 썼네? 다시 P2도 어떻게 해요? 내보내요. 어디로 가요? 제일 뒤로 가요. 그러면 여기가 P1이 있으니까 P2가 들어오겠죠. P1을 실행하고 자, P1을 실행하고 요 4가 됐을 때 누가 들어와요? 여기에 P3가 들어와요. 그럼 현재 Q에는 자, P1, P2, P3 이렇게 되겠죠? 그 P1 1 실행했어요. 얘 어디로 가? P1 실행했으니까 다시 제일 뒤로 가서 P1 이렇게 붙는 거예요. 또 P2 1 실행했어요. P2도 어디로 가요? 제일 뒤로 가요. 그리고 P3가 있네요. 얘를 1 실행하고 1 실행하고 네, 6이 됐네요. 6이 됐어요. 1, 2, 1, 네, P4가 6에 들어오잖아요. 요 시간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그쵸. 자, 요 6타임 P2가 시작될 때 P4가 들어오죠. 그래서 얘는 끝났네요. 여기서 끝났네. 자,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네요. 자, 다시 여기부터 해볼게요. 여기 4타임에 자, 4타임에 자, 4타임에 여기에 녹화만 하면 제가 튀어요. 녹화 프로그램 안 돌리면 저기 안 생기는데 이렇게 자꾸 생겨서 좀 보기가 안 좋아요. P1 그 다음에 P2가 여기 남아있죠. P2 P3는 P3가 언제 들어오냐 4타임에 들어와요. P3가 요거 P1이 끝날 때 P3가 들어와요. 그래서 P1은 요때 끝나고 그죠? 끝나서 가요. 그 다음에 P2를 1 실행하죠. 여기 지금 여기가 P2 이렇게 실행한 거예요. 끝났으니까 얘도 나가서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P3를 실행합니다. P3를 실행해요. 이 6타임에 근데 누가 들어오냐면 P4가 들어와요.
요 뒤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오죠. P4가 네, P4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P3가 끝나는 시점에 P4가 들어오고 P3가 끝나고 얘 또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P3가 아우 지저분하네요. 자, 그 다음에 P2가 다시 실행해요. P2 어디 실행해? 여기 실행해요. 여기 실행하고 P2 끝나니까 어디로 가요? 제일 뒤로 가요. P2. 자, P4가 실행돼요. 그래서 P4, 1. 계속 1만 실행하는 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1, 1, 1, 1, 1, 1 하다가 여기는 지금 P4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그냥 다 쓰는 거죠. 다른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라운드 로빈이에요. 근데 라운드 로빈을 타임 퀀텀 1로 주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데 너무 큰 오버헤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타임 퀀텀을 1로 안 하고 약간 좀 시간을 둬서 하죠. 그럼 타임 슬라이스 동안만 실행된다. 타임 슬라이스는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뭐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냥 일반적으로는 10에서 100 사이를 쓴다고 돼 있네요. 네, 이게 클럭 인터럽트라는 게 타임 슬라이스가 끝나면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타임 슬라이스가 끝나면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레디큐로 보내고 FCFS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그죠? 이게 라운드 로빈입니다. 그래서 클럭 인터럽트와 디스패치 처리를 위한 시간보다 더 크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 디스패치가 이제 이게 문맥 교환하는 거잖아요. 자, 문맥 교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5가 걸려요. 타임 슬라이스가 5가 걸려요. 그런데 타임 퀀텀을 3으로 줬어.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3 쓰고 5 동안 문맥 교환하고 3 쓰고 5 동안 문맥 교환하고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임 슬라이스는 최소 이런 비용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 동안 처리하고 5 동안 바꾸고 10 동안 처리하고 5 동안 바꾸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이 크기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이거 그림은 또 어디서 갖고 오셨을까? Time quantum greater than the typical interaction. 네, 뭐 아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타임 퀀텀이 적절한 크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임 퀀텀이 너무 크면 그냥 FCFS 같은 일이 발생하고요. 그죠? 타임 퀀텀이 100이야. 100이면 거의 뭐 들어온 대로 이렇게 처리할 거 아니에요? 타임 퀀텀이 너무 작으면 문맥 교환하는 오버헤드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타임 퀀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얘는 CPU 바운드 프로세스를 선호한다. 자, IO 바운드는 사실 CPU는 적게 쓰고 IO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PU 바운드일 때는 라운드 로빈이 좋다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가상 라운드 로빈. 아휴. 네. 자, IO waiting 1, 2, 땡땡땡. 뭔가요? IO가 완료되었을 때 대기 상태의 프로세스를 레디 큐보다 우선순위가 높여주는 보조 큐에서 보낸다. 이 보조 큐를 두고 이게 가상이래요. 가상 뭐라고 그랬어요? 라운드 로빈. 가상 라운드 로빈이래요. 가상 라운드 로빈 하면 자, IO 큐에서 IO가 끝나면 여기다 넣어놓고 이 레디 큐를 거치지 않고 여기 둘이 통신을 하겠죠. 야, 이번엔 내가 보낼 거니까 너 보내지 마. 이래놓고 이 IO 끝난 애들이 1, 2 가면 여기 프로세스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뒤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상을 쓰면 여기서 바로 가기 때문에 이 순서를 건너뛸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여러분 요즘에 이거 배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이걸 안 배웠는데 이런 방법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 나왔던 SPN입니다. SPN은 자, shortest process next예요. 그래서 next 비선점의 next이기 때문에 자, P1이 끝난 시점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근데 이땐 P2밖에 없어요. 그죠? 얘가 요 시간에 들어오죠. P2가. 그 다음 P3는 요 시간에 들어와요. P3가. P4는 6에 들어오고요. P5는 8에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도착을 했다고 표시를 내준 거예요. 자, 제로 시점에는 아무도 없어요. P1만 있으니까 그냥 P1을 쭉 실행합니다. 비선점이기 때문에 P2가 이때 도착했더라도 시간 계산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P1이 끝날 때까지. P1이 끝난 시점에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P2밖에 없네요. 그럼 당연히 그냥 P2를 시작합니다. P2를 쭉 시작하니까 P2가 끝날 때까지는 계산하지 않죠? P2가 끝났네요. 이때 존재하는 프로세스가 3개예요. P3, 3, 4, 5. 그쵸? 자, 이 3개 중에 끝나는 시점까지 CPU를 가장 적게 쓰는 애. 끝나는 시점까지 CPU를 가장 적게 쓰는 애 얘입니다. 그래서 5를 실행합니다. 끝나면 가장 적게 쓰는 애 3를 쓰고요. 그 다음에 4를 씁니다. 자, 가장 짧은 CPU 버스트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처럼 나왔을 때 이렇게 CPU가 있고 IO가 있고 다시 CPU가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해야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 하고 났더니 IO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가장 짧은 애를 쓰는 겁니다. 비선점으로. 남은 시간이 가장 짧은 애.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IO를 갔다 왔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산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 저 왜 저러지 진짜.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하고 IO를 갔다 왔을 때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계산한 게 SRT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계산한 게 뭐만 계산했냐면 비선점을 뭘로? 선점으로 바꾼 거예요. 비선점을 선점으로. 다른 거는 유지되니까 남은 시간 중에 짧은 거예요. 남은 시간 중에 짧은 거를 선점으로 할 거냐 비선점으로 할 거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안 나오겠죠. 자, CPU 버스트 타임 가장 짧은 CPU 버스트 타임 가진 애를 선택해서 사용하고요. 짧은 작업을 우선으로 한다. 짧은 작업이라고 하는 건 CPU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CPU 입장이에요. 짧은 작업이라고 하는 IO 시간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CPU를 사용하는 시간만 고려하는 거예요. CPU를 사용하는 시간만. IO는 CPU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CPU만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냐? 그 얘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보세요. IO 바운드 프로세스가 먼저 선택된다는 거예요. 왜? 얘 CPU를 조금 쓰니까요. 그죠? CPU를 조금밖에 안 쓰기 때문에 IO 바운드가 먼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이 시간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왼쪽 그림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전체에서 요거 CPU 사용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IO 바운드는 백 IO를 사용하는 시간은 요 계산 시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고려는 뭐냐? CPU를 사용하는 시간만 고려한다는 거죠. 자, 논 프리엠티브.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CPU 벌스 타임을 미리 예측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진 않죠. 예. 여기서 CPU 벌스 타임을 이렇게 예측하는 공식이 있어요. 예, 이거 뭐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 이거 어디 갔어?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네, SPN은 그래서 스케줄링 분석하면 짧은 프로세스가 계속 생성될 때는 긴 프로세스가 스타베이션 된다. 네, 기하현상 발생하는 걸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왜? 네, 특정 프로세스가 끝나면 제일 짧은 놈만 계속 골라가니까 그럴 수 있다.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RT가 있죠. SRT는 여기 보세요. SPN 스케줄링의 선점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잔여 처리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선택하는데 특정 시간에 매 타임마다 새로 계산하는 거예요. 매 타임마다 새로 계산해서 제일 짧은 놈을 선점형으로 실행한다. FCFS보다는 공정하지만 자, 인터럽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 라운드 로빈과 같이 그 뭐야 이게 타임 슬라이스에 의한 인터럽트는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선점형이기 때문에 SPM보다 작업 처리 시간이 훨씬 짧다. 리스판스 타임이 짧아요. 그리고 턴 어라운드 타임도 짧아요. 스루풋도 높아요. 왜? 짧은 분들은 빨리빨리 처리되니까. 그죠? 심지어 빨리빨리 처리되는데 심지어 선점형이야. 그 막 타임 퀀텀이 2, 3 이런 애가 들어오면 막 끝나요. 걔들은. 그러니까 스루풋이 확 올라가겠죠. 대신 긴 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이거 리스판스 레이쇼라고 해서 이게 응답 비율이 가장 큰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거. 이거 그냥 산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계속 계산해서 하는데 넌 프리엠티브다. 그러니까 넌 프리엠티브를 여러분 계산할 때는요. 계산할 때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종료가 됐어요. 요 시점에 계산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계산하고 선택된 프로세스 쭉 계산하고 끝났어. 그럼 요 시점에 재계산해서 그 중에서 하나 딱 골라가지고 실행하고 요 시점에 재계산해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요 계산해서 이 RR이 라운드 로빈이 아니에요. 이 값이 높은 애, 요 계산된 RR 값이 높은 애를 고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네, 여기 이제 프리엠티브 이제 선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우선순위 레벨을 나타내는 다수의 레디 큐들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멀티레벨 큐. 자, 멀티레벨 큐가 있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가 있죠. 네. 멀티레벨 큐가 있어요. 자, 프로세스가 들어왔어요.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 그럼 걔들은 여기로 와요. 여기로 오고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0번인 애들. 우선순위가 1번인 프로세스들은 여기 깔리겠죠? 이렇게 쭉 깔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n번인 애들은 여기 이렇게 쭉 깔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얘들은 자, 이렇게 합시다. 이제 보세요. 얘가 무슨 형? 선점형. 선점형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프로세스가 3개 있어요. 1번이 정말 1번이 정말이네요. 자, 천천히 해볼까요? 여기 1번 프로세스가 와서 디스패치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있는 중에 0번 프로세스가 들어옵니다. 우선순위가 누가 높아요? 여기가 우선순위가 높죠. 높으니까 얘는 선점형이라고 그랬어요. 선점. 그죠? 야, 너보다 우선순위 높은 애가 들어왔네. 너는 어떻게 하고? 너는 나가고 쪼로록 나와서 어디로? 내 우선순위에 D로 들어오고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쭉 실행해. 실행하는 동안 여기 또 0번에 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 같은 레벨이니까 얘는 종료될 때까지 CPU를 씁니다. 쓰고 나가면 다시 얘가 쪼르륵 들어와서 쓰겠죠. 네. 그러는 동안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 밑에 있는 애들은 대기. 그게 우선순위 스케줄링입니다. 우선순위 스케줄링. 그래서 낮은 우선순위 프로세스는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아이고, 이것이 닫는 게 피드백이네. 네, 다단계 피드백 큐는 이렇게 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단계 피드백 큐는 자, 우선순위 자, 무조건 열로 들어와요. 무조건 열로 들어와서 자, 피드백 큐인데 여기가 우선순위가 0이에요. 0, 1, 땡땡,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일수록 타임 퀀텀, 타임 슬라이스가 짧아요. 위쪽은 뭐 타임을 4만 주고 얘는 8 주고 얘는 12를 주고 뭐 제일 끝에 얘는 뭐 n 곱하기 4를 줬어요. 이렇게 타임 퀀텀을 이렇게 줬다. 그러면 첫 번째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4만큼 처리하고 끝나면 릴리즈 그냥 끝나고 나가는 것이고요. 안 끝났다 그러면 두 번째 큐로 갑니다. 그래서 자 1번 프로세스는 끝났어요. 자 2번이 들어왔어요. 그 2번도 4만큼 씁니다. 썼는데 안 끝나네. 그럼 어디로 가요? 2번 프로세스가 졸졸졸 따라서 여기로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2번이 쭉 지나서 들어왔어요. 자 2번이 끝나고 처리되는 동안 3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제일 위에 있는 얘가 높기 때문에 2번은 여기서 2번은 아래 큐에서 대기하고 3번이 실행됩니다. 3번이 쭉 실행되고 3번도 안 끝나면 어디로 와요? 밑에 레벨로 옵니다. 3번. 그 다음에 위에 큐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이때 2번이 프로세스를 잡아서 실행을 하죠. 프로세스 잡아 쭉 실행을 하고 안 끝나면 또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제일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프로세스가 계속 들어와요. 그 다 2번 첫 번째 큐하고 두 번째 큐를 거치면 프로세스들이 다 끝나.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 2번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안 끝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려줘요.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를 올린다 이런 우선순위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로 올라오면 어떻게든 끝나겠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도 안 끝나면 또 올라가요. 이거 우선순위, 그래서 이 에이징 하는 알고리즘도 주어집니다. 만약 시험에 나오면. 뭐 이렇게 얼마를 대기하면 에이징해서 뭐 우선순위를 올려준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큐를 이동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가장 낮은 각 큐에서는 FCFS 스케줄링, 가장 낮은 우선순위 큐에서는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이거 바뀌었네요. 각 큐에서는 라운드 로빈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큐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FCFS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아니 1번 큐에서 FCFS를 해. 그럼 끝나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가 FCFS예요. 가장 우선순위 낮은 애는 들어온 순서대로 끝날 때까지 처리하는 거고요. 각 큐는 라운드 로빈으로 처리합니다. 참. 자,
잠시만요. 이게 지금 여기 공용책이에요. 공용책인데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겠죠? 멀티레벨 피드백 큐. 네. 네. 그래서 자, 여기 그쵸? 여기 얘가 이겁니다. 얘가 지금 얘랑 얘는 라운드 로빈 쓴다 그랬죠? 타임 퀀텀이 8이고 16.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FCFS예요.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각 Q는 RR을 쓰고요. 가장 낮은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애는 FCFS를 써요. FCFS는 들어온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까지 서비스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Q에서 만약에 FCFS를 써버리면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프로세스가 왔어. 여기 밑에 Q가 아무 의미가 없죠. 안 들어가죠. 그쵸? 아니, 요 0번, 1번, 2번, 3번이 왔어. 0번 끝날 때까지 CPU 주고. 그럼 끝나고 나가지. 밑으로 누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프로세스는 이게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인데 Q가 여러 개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네. 그림 별로네요. 자, 그래서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타임 퀀텀이 1일 때, 타임 퀀텀이 2일 때, 네,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거 그냥 간트 차트는 그려보시면, 네, 크게 어렵진 않으십니다. 제가, 네, 아우, 네, 이런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얘들도 의미가 없네요. 스케줄링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건, 스케줄링이, 여러분 스케줄링은 다 잘 하시더라고요. 네. 스케줄링은 잘 하실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공용책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나왔던 그 그림이죠? 그림이고요. 얘들의 목적이 자, 두 개. CPU 유틸라이제이션 활용률, 사용률하고 스루풋은 맥시멈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타임하고 웨이팅 타임하고 리스폰스 타임하고 요거는 미니멈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실 스케줄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CPU 사용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작업이 안 돼요. 여러분 컨트롤 딜리트를 딱 눌러보면 자, 이것도 아마 다 녹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CPU 사용률이 나와요. CPU 지금 39%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통 평균적으로 이게 10%가 안 넘어갑니다. 이게 10%가 안 넘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넘어가면 다른 작업하기 되게 어려워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제 뭐 현실이 아니고 이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자, FCFS일 때 버스 타임이 24예요. 24를 다 쓰죠. 그 다음에 3 쓰고 이렇게 해서 30 안에 끝납니다. 웨이팅 타임은 P0는 0이고 얘는 24 기다리고 27 기다리고 평균은 다 웨이팅 타임 해서 나누기 3 하면 평균 값이 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FCFS에 얘들이 순서가 바뀌어서 왔다고 하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24요. 에버리지 타임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에서 에버리지 타임이 17이었어요. 그죠? 17이었는데 자, 여기는 에버리지 타임이 3입니다. 끝내주죠. 이래서 스케줄링을 한다는 거예요. 웨이팅 타임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죠? 짧은 놈들을 앞에다 놓으면 조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스케줄링을 하게 됐고, SJF는 쇼티스트 잡을 퍼스트, 쇼티스트 잡. 이게 리메인이 아니고요.
SRT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SRT는 선점형이고 얘는 비선점일 거예요. 그냥 딱 CPU 시작할 때 짧은 놈을 고르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써 있어서 눈에 안 들어와서 제가. 자, 가장 짧은 놈을 고르죠. 4. P4를 골라서 3 쓰고요. 그러고 나서 짧은 놈 6, 7, 8 중에 6을 쓰죠.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이렇게 해서 2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평균 에버리지 타임이 7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CPU 이 랭스 버스트 타임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몰라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상한 공식을 만들었. 자, 다음 이게 프리딕트 밸류예요. 다음 예상되는 값은 요번에 실행한 값. 이게 tn은 요번에 실행한 값이고요. 이게 예상되는 값이에요. 요번에 예상된 값 하고 둘의 비율. 뭐 현재 실행값이 한 80% 정도 맞았다. 그러면 0.8의 알파 t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니까 0.2 하고 이건 뭐라고 읽어요? 이거 네 해서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값을 구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파 값은 2분의 1로 세팅한대요.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요게 t i 요게 이거 뭐라고 하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거 해서 이렇게 예상치를 실제치하고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네, 이건 한번 그냥 보세요. 큰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건 SRT예요. SRT. 남아있는 시간이 짧으네. 얘는 선점형이라 그랬죠. 선점합니다. 그래서 자, P1은 0에 도착했으니까 P1을 실행하는데요. P1을 실행하고 한 타임이 끝났는데 한 타임이 끝난 게 아니죠. 프로세스가 들어왔죠. P2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짧은 놈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짧은 놈이니까 P1은 1일 때 P1은 7이고 얘는 4죠. 누가 실행돼요? 얘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4를 실행하는 동안 비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2하고 3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타임에 얘가 들어왔는데 얘는 9야. 제일 기네요. 3 타임에 들어왔는데 얘는 5야.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짧아요? P2가 짧죠. 더 문제는 P2는 여기 1을 수행한 다음이에요. 그죠? 2, 3이니까 1을 수행했으니까 얘는 이때는 3밖에 안 남았고 이때는 2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P2가 제일 짧죠. 그래서 P2를 쭉 실행합니다. P2 쭉 실행하고 5타임에 P2가 끝나버렸어요. P2 아웃. 이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중에 짧은 애 7과 9와 5 중에서 짧은 놈을 고르죠. 5, 7, 9 이렇게 됩니다. 근데 SRT는 뭐라고? 선점이라고 해요. 선점. 그래서 얘들이 새롭게 이렇게 도착했을 때 다 계산해야 돼요. 이때 계산하고 이때 계산하고 근데 이때 계산할 때 프로세스 2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버스트 타임이 4였으니까 4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3 남았어. 3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요때는 2를 썼으니까 2밖에 안 남았어요. 2하고 5하고 9하고 7하고 비교해서 제일 짧은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SRT. 네, 우선순위는 프리엠티브, non-프리엠티브 해가지고 하는데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할 때는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이 절대 실행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징이라는 기법을 쓴다.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를 올려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올려주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저 에이징하는 알고리즘을 딱 줍니다. 에이징하는 알고리즘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알고리즘대로 가면 됩니다. 자, 버스 타임이 10 찍찍찍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지금 도착 시간은 없으니까요. 우선순위 제일 높은 얘를 실행하겠죠. 우선순위 따라서 버스 타임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선순위로 쭉 실행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빈. 라운드 로빈은 아까 얘기했죠. 타임 퀀텀 주고 한다고. 간트 차트인데 타임 퀀텀이 지금 얼마예요? 3이네요. P1을 3 실행하고 P2를 3 실행하고 P3를 3 실행하고 P3는 여기서 끝. 그 다음에 P1을 또 3 실행하고 P2도 여기서 끝났네요. 그럼 계속 P1을 실행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 사이에 문맥 교환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네, 타임 슬라이스는 끝났지만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굳이 쟤를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지는 않아요. 네, 다 써있네요. 타임 퀀텀은 10에서 100 사이로 한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치는 10보다는 작다. 10 마이크로 세크네요. 미리 컨텍스트가 생각보다 짧군요. 네. 네, 타임 퀀텀이 12일 때 프로세스 타임은 10이야. 10이면 끝나요. 자, 타임 퀀텀이 12일 때는 그냥 한 번에 끝나죠. 타임 퀀텀이 6일 때는 6에서 한 번 잘리겠죠. 그 컨텍스트 스위치에서 발생한다는 얘기고 얘는 매번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프로세스가 하나일 때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게 여러 개 있을 때 얘는 이렇게 잘려서 실행됐다 멈췄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뭐 넘어가시고요.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멀티레벨 큐는요. 멀티레벨 큐는 여기에 CPU가 이렇게 있어요. 자, 시스템 프로세스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죠?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들어오면 다 밑에 대기예요, 대기. 심지어 쓰고 있던 놈이 있어도 너 나가 이렇게 하고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야 시스템을 정확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애들은 이렇게 쓰죠. 이게 멀티레벨 큐. 그 다음에 멀티레벨 피드백 큐.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이렇게 이게 CPU죠. 얘도 위쪽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이쪽에 프로세스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체가 RR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쓰고 있다가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타임 슬라이스가 끝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요? 나의 뒤로가 아니고 나의 밑으로 나가요. 나의 밑으로.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애들을 다 처리하죠. 위쪽에 있는 애들도 들어와서 처리되다가 안 끝나면 어디로 가요? 나의 밑에 있는 큐로 들어가요. 나의 밑에 있는 큐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끝나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위쪽에 프로세스가 더 없다. 그러면 내게 막 들어가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쪽은 RR. 이건 특별한 다른 게 없어요. 위쪽은 다 RR 주고요. 가장 밑에는 이제 FC, FS를 줘요. 네, 근데 얘도 멀티 레벨이기 때문에 에이징을 써야죠. 계속 위쪽에서 프로세스 계속 들어와서 나는 계속 여기 대기 중이야. 실행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징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건에 나오고 알고리즘도 나와요. 대기 시간이 얼마면 한 단계 위로 올린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요 자료 가지고 이렇게 간트 차트를 그렸는데 이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책에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스레드 스케줄링 유티는 그냥 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 우리하고 뭐 상관없는 거고요. 어떤 운영체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쓴다 이런 코드들까지 쭉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저희랑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특정 운영체제에 이렇게 한정된 것들은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겠죠. 네. 네, 챕터 6장이네요. 공용식 6장 CPU 스케줄링이에요. CPU 스케줄링은 그냥 손에 익고 눈에 익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내가 막 조건을 하나하나 읽지 않아도, 물론 시험 볼 때 다 읽으셔야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수능 언어 영역을 보는데 내가 평소에 아는 소설이 나왔어. 그럼 그걸 세세하게 읽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익숙해지고 나면 여러분 문제 풀고 뭐 이러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CPU 스케줄링은 가장 쉬운 문제에 속하죠. 올해처럼 약간 꼬아서 내지 않으면, 사실 올해는 꼬아낸 것도 아니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올해 나온 SPN의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이게 SRT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네가 명확히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은 시간이 얼마고 IO가 포함되지 않고 CPU 버스트 타임만 계산해야 되는 거를 알고 있니? 라는 걸 묻는 거지. SRT 알고리즘이 겁나 힘들어서 막 되게 계산이 복잡하거나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얘가 선점이냐 비선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뭐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뭐 연습만 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잠자리에 들 때는 뿌듯하고 흐뭇하게 자기 머리에 쓰다듬으면서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도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칭찬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밤이 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